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총 5가지, 뇌물 공여 혐의와 횡령, 위증, 또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입니다.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명확하게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은 뇌물수수 중에서 이제 제3자 뇌물수수가 있고 그냥 뇌물수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3자 뇌물수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204억 출연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명백히 무죄가 난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가 났고 유증을 제외한 부분은 전체 유죄가 난 게 아니고 일부 무죄가 나고 일부 유죄가 났거든요. 그렇지만 범죄 어떤 죄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유죄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액수나 방법에 비추어 보면 형량 5년은 좀 뭐 그렇게 많은 형이 아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 뭐 구체적으로 죄명이나 혐의별로 이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 뭐 본인이 재벌 총수로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수동적 입장에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히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77억 원 중에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이 좀 판단 근거가 됐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승마 지원 자체가 과연 지금 삼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승마와 관련된 선수들을 육성할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근데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삼성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삼성그룹의 어떤 경영 승계 현안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 또는 국회랄지 입법부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주장했던 부분 중에서 어떤 최순실 씨로부터 강요에 의해서 이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정유라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단지 이러한 지원 자체는 삼성그룹의 임원들, 최지성을 비롯한 임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적극 개입한 적도 없고 여기를 알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 일단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앞서 이제 총평도 해주셨지만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서는 3자 뇌물로 이제 보지 않았거든요. 이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판결문을 보면요. 일단 저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에 대한 16억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204억. 이건 두 개 다 제3자 뇌물 수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일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일단 겉으로 보면 공익재단 맞잖아요. 그리고 그 출연 과정을 보면 뭐 삼성하고 최순실 측이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경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경련이 분담금을 제시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삼성이 지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서로 부정한 청탁이나 어떤 대가성 관계 있는 걸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근데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는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공익재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삼성 승계와 관련된 현안, 이게 포괄적 현안에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재센터하고 미르와 K스포츠 센터는 구분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영재센터를 지원한 16억에 대해서는 유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공익재단을 할 수 있는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대한 204억은 무죄,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이렇게 뇌물 공여, 또 삼성 승마 지원 이런 것들이 유죄로 인정되니까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처벌, 국회 위증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완전히 자동이면서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 뇌물을 주기 위해서 나머지 범죄들, 횡령은 뇌물을 주기 위해서 횡령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이랄지 국외해외재산 도피 자체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뇌물 공여를 숨기기 위해서 한 범죄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일련의 이제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뇌물죄가 무죄가 됐다고 한다면 나머지 범죄도 뭐 대부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컸죠. 예. 그렇지만 뇌물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금이랄지 해외로 간 돈이랄지 아니면 마피를 사는 그런 동원된 돈, 거기서 계약서에서 기재된 돈 이런 것들이 사실 유죄로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앞서 이제 잠시 언급하셨지만 당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12년의 구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1심 선고 결과는 5년 징역,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면서 별도의 양형 사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뇌물을 공여에 된 경위가 사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익 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소극적으로 거기에 돈을 냈기 때문에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소극적인 출연 그거 자체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비난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형 참작 사유가 굉장히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이렇게 승마와 관련된 돈을 지원하고 그다음 대가로 뭘 받았느냐? 그럼 우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서 삼성의 어떤 경영 승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재판부는 명백하게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어떤 삼성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증거가 없다는 거죠. 물론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결정적으로 돈에 대한 대가성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점도 좀 참작을 한다 해서 사실은 구형을 5년형을 선고한 거죠. 네, 이렇게 5년이 선고된 직후에 특검과 삼성 측 모두 항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제 항소심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항소심은 1심과 거의 뭐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고가 되면서 일부 유죄 또 일부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형과 관련된 부분이 징역 5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대로 다 유죄가 나왔다고 하면 그중에서 물론 뇌물 공여의 수단으로 이루어졌지만 국유재산 도피와 관련된 부분, 범죄 수익 은닉 규제가 가는 부분이 지금 1심에 특검에서 기소할 때는 50억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하면서 50억에서 37억으로 떨어졌어요. 국외 재산 도피가. 그러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 내에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징역 5년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과연 삼성이 전략적인 다른 모색을 할지 이제 그 부분을 봐야 하는데 일단 무죄를 뭐 당연히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무죄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1심과는 달리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 정상 참작이랄지 그런 걸 들어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을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1심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이제 변호인들에 대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변호인단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대법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무죄가 나온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양형에 있어서도 12년 구형을 했는데 5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서 아마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다 유죄가 나올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삼성의 이제 총수 부재 사태로 지속될 전망인데 삼성의 앞날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행보. 일단 뭐 삼성은 뭐 글로벌 중에서 상당히 탑에 들어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게 있는데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장기적인 전략, 또 M&A, 어떤 핵심 정책을 세운 데 있어서 총수가
구치소에 있는 관계로 이런 분들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 뭐 구치소 내에 있어도 여러 가지 뭐 결재를 받고 특히 변호사를 통해서 접견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부터 삼성그룹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했지만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도 삼성이 굉장히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총수가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이 경영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삼성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뭐 영향은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예. 이제 뇌물죄가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인정된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예.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이제 공모를 해서 예.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이번 선거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이러한 뇌물 사건에서 주범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범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거죠. 더군다나 유죄로 판결된 부분 자체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했을 때 뇌물죄에서는 주는 사람과 이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받는 사람은 죄를 훨씬 나쁘게 보죠. 그런데 그 받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하는 데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좀 작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범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논란이 이제 경제적 운명 공동체.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경제적 운명 공동체에 대해서 과연 이게 뭐 뇌물죄 유죄냐 무죄냐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1심 재판부는 이건 경제적 공동체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예. 이제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같이 공범의 태도로 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판결문에 적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논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작용을 할 것이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아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해달라 이렇게 소속을 냈는데 1심 선고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이 제 법정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느냐 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십니까? 결과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기상여금을 갖다 통상임금으로 이걸 삽입을 하느냐 아느냐는 이거 뭐 기아차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전체 기업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판결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너무 늦게 나온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아차 근로자들 승소를 하게 되면 뭐 추계로 따지면 한 3주 정도 더 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이제 기아차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드 보복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사측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네.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예측은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판결 자체도 사실은 어떤 법리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적 상황, 처해진 상황 이런 것들도 사실 판결에서 고려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부분은 뭐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